445년, 훈 제국 안에서 큰 균열이 일어납니다. 형제끼리 나눠갔던 권력도 결국엔 한 명만 살아남게 되어 있죠. 그때 공동지배자였던 블레다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고 드디어 아틸라가 혼자 왕좌에 오르게 됩니다. 표면적으로는 사냥 도중에 벌어진 사고라고 알려졌지만 역사학자들 사이에서는 이거 그냥 사고는 아니지 않나? 라는 얘기가 많아요. 쉽게 말해 왕위 계승을 위한 사고사였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아무튼 형이 사라지자마자 아틸라는 바로 고삐를 줍니다. 느슨하던 부족연합은 점점 중앙집권 체제로 재편되고 훈 제국은 본격적으로 아틸라보스 체제로 접어들어요. 권력을 쥔 아틸라가 제일 먼저 손댄 건 군사 시스템이었습니다. 원래 훈족하면 날쌘 기병 중심의 전투 방식이 특징이었는데 여기에 다양한 이민족 부대를 통합해 일종의 다민족 군사연합을 만들어낸 거죠. 여러 부족들이 각자 어느 정도의 자율권을 유지한 채 아틸라 휘하에 편입됩니다. 겉으로 보기엔 연합군처럼 보이지만 실제 구조는 훈족이 꼭대기에 딱 자리 잡은 형태였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 이제 다 친구야. 그치? 근데 내가 왕이라는 건 다들 알지? 라는 식이었죠. 이 체제는 아틸라의 강한 카리스마와 군사력 덕분에 빠르게 영토를 넓히는 데는 성공했지만 문제는 이게 너무 아틸라 한 사람에게 의존하는 구조였다는 겁니다. 이런 카리스마형 제국은 지도자가 사라지는 순간 같이 무너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역사 속에서 그런 사례는 너무도 익숙하죠. 그렇다면 아틸라는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448년경 동로마 제국의 외교관 프리스크스가 훈 제국 궁정을 직접 방문합니다. 요즘으로 치면 특파원급 현장 취재였던 셈이죠. 그의 기록에 따르면 아틸라는 키는 크지 않았지만 넓은 가슴, 커다란 머리, 날카로운 눈매와 평평한 코, 어두운 피부색을 가진 사람이었다고 해요. 외모만큼이나 눈길을 끈 건 그의 생활 태도였습니다. 금이나 은 대신 나무로 만든 그릇과 컵을 쓰며 검소한 생활을 고수했다고 하거든요. 훈 제국의 최고 권력자였는데도 말이죠. 또한 연애 자리에서 아틸라는 늘 근엄한 표정으로 손님을 대했는데 어린 아들 에르나스가 방에 들어오자 순간 얼굴을 부드럽게 풀며 따뜻하게 맞이했다고 해요. 권력자이면서도 아버지로서의 온정을 드러낸 장면이죠. 하지만 그의 또 다른 면모, 잔혹함 역시 역사 속 기록에 또렷이 남아있죠. 특히 447년 아틸라가 동로마를 상대로 벌인 대규모 침공 당시 발칸 지역의 도시 나이수스를 점령한 후의 장면이 대표적입니다. 로마 사절단이 며칠 뒤 도착했을 때 그들은 강둑 전체에 시체가 가득 쌓여 있고 악취가 진동해 도시에 들어갈 수조차 없었다고 기록했습니다. 또한 당시 수도원과 교회가 불태워지고 성직자들을 포함한 수많은 민간인들이 학살당한 것으로 전해지죠. 그야말로 도시 전체가 피로 물든 공포의 메시지가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기죠. 훈족은 사실 아틸라가 등장하기 전부터도 유럽인들에게 공포의 상징이었는데 왜 우리는 유독 아틸라 한 사람만을 훈족의 이름과 함께 기억하고 있을까요? 단순히 그가 마지막 통치자였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분명 훈족은 아틸라 이전에도 국경지대를 오가며 유럽을 위협했지만 그 영향력은 주로 약탈 수준에 머물렀고 로마와는 본격적인 외교적 협상 상대가 되기엔 역부족이었죠. 그런데 아틸라가 등장하면서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는 느슨하게 흩어져 있던 부족연합을 단일한 권력체제로 통합했고 양쪽 로마 제국과 직접 조공 협상을 벌이며 훈족을 외교 무대의 주체로 끌어올립니다. 이제 훈족은 더 이상 국경을 넘나드는 도적무리가 아니라 제국과 대등한 힘을 가진 정치적 존재가 된 셈이었죠. 그 위상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훗날 중세의 성직자들과 연대기 작가들은 아틸라를 단순한 침략자가 아닌 신의 채찍이라 부르게 되죠. 그는 정복자를 넘어 신이 타락한 로마를 징벌하기 위해 보낸 존재라는 종교적 해석까지 얹힌 인물이었죠. 결국 아틸라는 훈족이라는 이름 자체를 하나의 이미지로 만든 인물, 유럽인의 집단 기억 속에 각인된 공포의 상징이자 충격의 실체였던 거죠. 자, 그런 아틸라. 즉위하자마자 군대를 재정비하고 불과 2년 만에 동로마 제국을 상대로 전면전을 벌입니다. 당시 훈족과 동로마는 이미 435년에 마르기우스 조약을 체결해 조공 기반의 평화협정을 맺고 있었죠. 조약 내용에 따르면 동로마는 매년 금 약 700파운드를 훈족에 바치며 안정을 유지하는 방식이었어요. 그런데 이 약속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동로마는 금을 제때 주지 않거나 양을 줄이기도 하고 심지어 아예 지급하지 않는 상황까지 벌어졌어요. 재정난과 내부 혼란 때문에 조공을 뒷전으로 미룬 셈이었죠. 하지만 아틸라에게 조공은 단순한 금전 문제가 아니었어요. 로마가 훈 제국의 머리를 숙였다는 정치적 선언이자 힘의 상징이었죠. 그런데 그걸 줄여? 안 줘? 이건 훈족의 위신을 정면으로 건드리는 모욕이었어요. 게다가 당시 동로마는 지진의 역병,
내분까지 겹치며 국력이 크게 약해진 상황이었고 아틸라는 그 틈을 정확히 파고듭니다. 그는 조공 미지급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약 3만 명의 기병 중심의 정예병을 이끌고 발칸반도를 향해 진격합니다. 동로마 제국을 향한 대규모 침공이 시작된 거죠. 그는 트라키아, 무이시아, 마케도니아를 가로지르며 도시들을 하나하나 초토화시킵니다. 이 지역들은 동로마의 핵심 보급로이자 곡창지대였기 때문에 로마의 기반 자체를 뒤흔드는 전략적 타격이었죠. 동로마는 말 그대로 총체적 난국이었어요. 지진으로 무너진 성벽, 역병으로 줄어든 병력, 그리고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온 아틸라의 기병대. 결과는 말할 것도 없이 처참했습니다. 우투스 전투에서 동로마는 약 7만 명의 병력으로 맞섰지만 훈족 특유의 기동력과 원거리 활공격, 유연한 전투 방식 앞에 괴멸에 가까운 패배를 당하죠. 전투력은 물론 대응 능력까지 마비된 상태에서 아틸라는 수도 콘스탄티노플 바로 앞까지 진군합니다. 선택지는 하나뿐, 굴욕적인 평화협상. 이 협상을 통해 아틸라는 군사적 승리뿐 아니라 막대한 경제적 이익과 정치적 영향력까지 동시에 거머쥐게 됩니다. 훈제국은 이제 동방에서 확고한 패권국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이죠. 그렇게 동로마를 꺾고 막대한 조공까지 받아낸 아틸라. 그는 이후 약 4년간 제국의 체제를 정비하며 다음 목표였던 서로마 제국 쪽으로 눈을 돌리게 됩니다. 이 시기 아틸라는 갈리아 지역의 혼란에 주목합니다. 민족 분쟁이 격화되고 있었고 제국의 실질적 실권자는 황제가 아니라 총사령관 플라비우스 아이티우스였거든요. 아틸라는 이 내부 균열과 취약점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공격 타이밍을 노리고 있었죠. 그러던 중 예상치 못한 정치적 선물이 날아들어요. 바로 서로마 황제의 이복 누이, 호노리아였죠. 당시 그녀는 강제로 귀족과 정략 결혼을 강요받고 사실상 황실 내부에 갇힌 상태였어요. 더는 제국 내에서 탈출구가 없다고 판단한 호노리아는 당시 유럽 최강의 권력자이자 공포의 대상이었던 아틸라에게 편지를 보내게 되죠. 그녀 입장에선 정치적 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한 절박한 구조 요청이었지만 문제는 아틸라의 해석이 달랐다는 것. 그는 이 편지를 결혼 제안으로 받아들이고 자신이 그녀의 약혼자임을 공표해버립니다. 그러고는 지참금으로 서로마 영토의 절반을 요구하게 되죠. 이 요구는 곧 서로마 침공의 공식 명분으로 바뀌게 되고요. 이렇게 해서 451년 아틸라는 갈리아 원정을 시작하며 로마와 유럽의 운명을 가를 결정적 전투, 샬롱 전투의 무대로 향하게 되죠. 아틸라는 마른강 인근 넓은 평야에 진영을 꾸리고 전형적인 기동형 양익 전술을 펼치죠. 중앙에는 훈족의 핵심 전력인 군기병 중심의 정예부대, 좌익에는 동고트족의 중무장 기병과 보병, 우익에는 게피드족 보병 부대를 배치합니다. 이에 맞서는 서로마게르만 연합군은 총사령관 플라비우스 아이티우스의 지휘 아래 지형적 이점을 살려 고지를 선정하죠. 좌익엔 서고트족 테오도리 1세가 이끄는 강력한 기병과 보병이 배치되고 중앙엔 알란족 혼성군, 우익엔 로마 병력과 게르만 보조군이 자리합니다. 전투가 시작되자 훈족 군기병은 중앙을 집중 타격하며 알란족과 격돌합니다. 좌익에서는 서고트와 동고트의 충돌이 벌어지는데 이 과정에서 서고트 왕 테오도릭이 전사합니다. 하지만 서고트 병사들은 오히려 분노에 찬 격렬한 반격으로 동고트를 밀어내는 데 성공하죠. 이로써 아틸라군의 좌익이 붕괴되고 게피드족이 배치된 우익도 고립되기 시작합니다. 중앙의 훈족 병력은 여전히 강했지만 좌우 붕괴로 인해 측면이 열리면서 점차 밀리게 되죠. 결국 아틸라는 전면 패배를 막기 위해 퇴각을 명령하고 병력을 야영지로 물립니다. 밤이 되자 전장은 혼란에 빠지죠. 로마군도 큰 피해를 입은 데다 어둠 속에서 총사령관 아에티우스마저 길을 잃고 아틸라 진영 인근까지 접근하는 해프닝이 벌어지죠. 다음날 아침 전장은 피로 뒤덮여 있고 양측 모두 전투를 포기한 채 대치만 이어갑니다. 아에티우스는 전략적 우위를 점하고 있었지만 정치적 계산 끝에 전투를 더 이상 끌지 않기로 하죠. 특히 새로 즉위한 서고트 왕 토리슴 등에게 귀환을 권유하는데요. 훈족이 완전히 무너지면 다음 위협은 곧 서고트가 될 수도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죠. 결국 서고트군과 로마군이 철수하고 아틸라도 갈리아에서 퇴각하게 됩니다. 카탈라우눔 전투는 훈족의 무적 신화에 처음으로 금이 간 순간이었어요. 이 전투를 통해 유럽 각지의 민족들이 힘을 합치면 훈족에도 맞설 수 있다는 걸 역사적으로 증명해낸 셈이죠. 그런데 전투 양상을 보면 뭔가 좀 이상하죠? 훈족은 보통 기습과 기동전, 유인과 역습에 능한 유목민 전사들이었죠. 군기병을 앞세워 빠르게 움직이며 사방으로 치고 빠지는 전법이 강점이잖아요. 그런데 이번엔 상황이 좀 달랐어요. 문제는 지형. 아틸라는 마른강 근처 넓은 평야에 진을 쳤지만 로마 서고트 연합군이 고지를 선점한 바람에 훈족 군기병의 활 사거리가 제한됐고
결국 훈족은 평소보다 훨씬 불리한 정면 충돌 방식의 전투에 끌려들게 된 거죠. 거기다 아틸라의 군대는 순수한 훈족 병력만으로 구성된 게 아니고 여러 부족이 섞인 동맹군이었는데 이들은 전투 방식도 지휘 체계도 제각각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훈족 특유의 유연하고 민첩한 전투 운영이 잘 먹히지 않았던 거죠. 일부 역사학자들은 이런 분석도 내놓습니다. 애초에 아틸라는 이번 전투에서 전면 승리를 노리기보단 훈제국의 군사력을 서방 세계에 과시하고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의도가 더 컸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451년 카탈라오눔 전투에서 발목이 잡힌 아틸라. 하지만 그게 끝이었다면 그는 아틸라가 아니었겠죠. 이듬해인 452년 아틸라는 다시 한번 칼을 빼듭니다. 이번 목표는 바로 북이탈리아. 그는 국경을 넘어 주요 도시들을 하나하나 짓밟으며 남하하고 마침내 로마 바로 눈앞까지 진격하게 돼요. 그야말로 불도저처럼 밀고 들어간 거죠. 그때 한 인물이 등장해요. 바로 교황 레오 1세. 그는 직접 아틸라를 만나기 위해 나섭니다. 역사상 가장 긴장된 회담 중 하나였다고 전해지는데요. 정확한 대화 내용은 기록에 남아있지 않지만 결과는 분명했죠. 아틸라는 로마 입성을 멈추고 발길을 돌리죠. 하지만 이는 단순히 교황의 설득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당시 아틸라의 군대는 심각한 전염병과 보급난에 시달리고 있었고 동로마 쪽에서도 견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었거든요. 이런 삼중 압박 속에서 그는 결국 전략적 철수를 택하게 된 겁니다. 그렇다고 여기서 끝일까요? 아니죠. 이듬해인 453년 아틸라는 다시 비잔틴 제국과의 협상을 추진하며 동방 원정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야망은 여전히 끝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다 운명의 밤이 다가와요. 고트계의 젊은 여성 이디코와 혼례를 올린 바로 그날 밤 아틸라는 급사합니다. 사인은 정확치 않지만 전장을 평정한 정복자가 침대 위에서 역사 속으로 사라진 것이죠. 전 유럽을 공포에 몰아넣던 제국의 지배자가 허망한 최후를 맞은 것입니다. 결국 아틸라의 죽음은 예상했듯이 훈제국의 빠른 붕괴를 가져오죠. 그의 제국은 곧 분열되고 카리스마로 유지되던 정치체계는 모래성같이 무너져 버립니다.